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전남도의회와 22개 시군 의회가 의장단 선출을 마치고 민선자치 후반기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강진과 구례, 광주 서구 등 세 곳에서 민주당이 사전 경선으로 뽑은 의장 후보가 낙선하는 이른바 반란이 일어났고, 민주당은 진상조사를 통해 지침을 어긴 의원들을 중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방의회 원구성 후폭풍, 자세한 내용과 파장, 향후 전망을 일요포커스를 통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상임부위원장이시죠. 정경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이시죠. 이보람이 전남도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기영 세안대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판진 초당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그 지방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 과정을 우리가 평가라면 평가고 비판이라면 비판이고 앞으로 어떤 전망을 해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토론해 볼 텐데요. 먼저 지방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을 바라본 패널들의 소감을 차례로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선 위원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6월 30일과 7월 1일 전남도의 의장 그리고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하고 원구성을 마무리해서 7월 10일 후반기 첫 번째 임시를 열어서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후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8일에 당내 경선을 통하고 또 6월 30일에 본선을 거치면서 네. 다소 조그만 잡음들은 있었지만 원만한 원구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후반기 2년을 200만 도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그리고 의원의 본연의 업무인 의원의 감시 견제 활동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보람이 의원께서는 지금 이른바 그 전남도의회의 무소속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른바 소수 정당으로 이렇게 계시는데 이 과정들을 지금 한번 지켜보셨어요. 전반기 때도 보셨고 후반기 때도 보셨는데 후반기 원구성 과정 지켜본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후반기 원구성은 그 전반기 원구성과는 달리 2년 동안 함께 의정 활동을 해왔던 동료 의원들의 역량과 자질을 평가해서 원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내 사전 경선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밀어붙이는 형태로 진행이 된 것이 매우 안타까운데요.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도민들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을 무서워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58명의 의원 중에는 5명의 소수 정당과 또 무소속 의원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네. 이분들을 지지해 주신 도민들의 뜻이 있습니다. 의회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라는 그런 도민들의 뜻이 있는데 이 5명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당내 경선을 하는 그런 그 행위가 과연 이것이 도민을 무서워하는 것이냐, 도민의 네. 뜻을 담는 도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협치에 의사가 없구나라는 그런 것이 좀 느껴지면서 과연 후반기에 우리 그 전남도 의회가 협력과 분권을 이뤄가면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말씀은 점잖게 하셨습니다만은 원만하게 구성됐다라고 평가하신 반면에 이쪽에서는 협치의 정신을 기본적으로 무시를 했다라는 그 말로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상황을 지켜보신 우리 정경 교수님 어떻게 지금 보셨습니까? 그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이 지방정부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특히 이게 방역이나 보상이나 이제 그 후로 회복 부분에서 때로는 중앙정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같이 의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이번 총선의 결과는 그 주도권을 가지고 현안 문제를 더불어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이게 이제 국민의 뜻인데 글쎄요, 이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운영을 해도 국민들이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걸 아마 인정을 해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착각한 게 아닌가. 아니면 좀 너무 이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빨리 적극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너무 의욕이 앞선 게 아닌가 하는
그래 좋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 과정은 매우 적절치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적절치 못했다라고 평가하셨고요. 지금 김판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번 11대 후반 원구성과 관련해서 목포시 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었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 의원들의 어떤 그 자기 정치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즉 비예속과 독립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는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의 힘이 막강해가지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다음을 위해서 정말 절대 복종을 하다시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희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위해서 자기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장이라든지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돼야만이 지역에 자기 지역에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고요. 또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러한 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다 하는 그런 한 가지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전에 바로 정상회담 있지 않았었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뭐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에 대한 인기도 굉장히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호남에서는 민주당 깃발만 꼽으면 거의 뭐 민주당 의원들이 석권하다시피 했고요. 수도권은 물론이고 뭐 영남권이나 충청권, 강원권에서도 뭐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당선이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준비되지 않는, 사전에 충분히 지역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치 신인들이 갑작스럽게 의회에 진입하다 보니까 어떤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끼리끼리 정치, 친한 사람들끼리 정치를 모여서 하다 보니까 소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패거리 정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끼지 못하는, 즉 반대 측에 있었던 어떤 기성정치인이라고 그러죠. 좀 선수가 있는 그런 분들이 어떤 그 사회감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한 뭐 고소나 고발이 난무해 있었죠. 이와 같은 아마추어적인 정치 행태의 결과가 이번에 11대 후반기 원구성 관련해서 그대로 표출됐다.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주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참 생각을 하면 안타깝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들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한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정당 정치가라고 우리가 정당 정치의 중요성을 얘기를 할 때 정당이 책임을 가지고 그 본인들의 정치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끌고 가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당 정치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보면, 민주당이 이번에 그 사전 경선 이걸 갖게 된 게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야당하고 의석수가 이렇게 좀 대립각을 세우는 데들은 이 부분이 의미가 있을 텐데, 광주 전남과 같은 경우 이렇게 거의 다수당이 돼 있는, 절대 다수당이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사전 경선을 굳이 해야 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네. 당내 경선을 하는 이유는 네. 지금까지 원구성을 하면서 관례적으로 이루었던 그런 금권 선거, 향응 제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썽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 총선을 겪으면서 180여 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탄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자만하지 않고 네. 이렇게 국민들로 하여금 좀 신뢰를 받아야 되겠다. 여지껏 이렇게 금권 선거나 그런 향응 제공에서 우리가 신뢰를 못 받았던 것을 이번에 좀 회복을 하자. 그래서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고 절차를 거쳐서 이런 우리 당의 후보를 내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원구성하는데 특별히 부작용이 안 생기게끔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당내 경선이라는 것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이번 일뿐만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쭉 원구성할 때마다 중앙당 지침으로 인해 가지고 당내 경선을 해서 좀 투명하게 좀 했으면 쓰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중앙당의 지침을 내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여론상으로 본다 하면은 마치 우리가 우리 민주당이 일색이면서도 거기서 왜 당내 경선을 하냐라는 표현을 하고, 또 소수 정당을 좀 배제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소수 정당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당의 후보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본선이라는 것이 거치기 때문에 그 본선에서 소수 정당이든 그런 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해서 찬반 투표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제시키기보다는 좀 투명하고 옛날에 그런 관행을 좀 없애기 위해서, 오히려 더 우리 국민들께 좀 신뢰받기 위해서 이런 당내 경선 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예, 지금 이게 뭐 절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그런 중앙당의 지침이 있었나요? 아니요, 이제 그런 중앙당 지침이라는 것은 네. 이렇게 했으면 하겠다는 그런 지침이지 이게 강제 조항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그 좀 신뢰를 좀 더 우리가 거대 여당 우리 소속의 의원으로서 시의원, 뭐 도의원, 군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로 좀 더 신뢰를 받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침을 한 것이지 굳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수 정당을 배제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네. 예. 이런 의미에서 보셨을 때 조금 전에 그 이보람이 위원장께서는 그 협치라는 표현에 협치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금 네. 방금 그 민주당의 주장에 그 해왔던 일들과 그 주장에 비교해 봤을 때 협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물론 당내에서 뭐 과열 선거를 막기 위해서 사전 경선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 결과가 이 5명 동료 의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의장단을 보면 의장, 부의장 3명, 그리고 상임위원장 7명, 예결위원장, 윤리위원장까지 12명의 그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58명 중에 12명이 위원장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 소수정당이 한 석 정도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누가 봐도 그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그와 관련된 고민이나 또는 제안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네. 먼저 당에서 그 모든 12석 자리를 다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본선거를 하면서 이 본선거를 치렀으니 정당한 절차를 다 거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좀 이 협치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고 의회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에서 사전 경선했고 다른 시군의회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 다 그 결과는 다 그대로 나왔는데 이른바 일부에서 이제 반란이라고 불리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당내 경선 결과와 다른 결과.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정경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가 지금 확고하게 정리되지 않은데도 네. 일부러 이렇게 밀어붙인 것 자체는 분명히 잘못됐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중앙당의 지침이 중요한가 아니면 우리 당내 민주주의가 중요한가를 보면 이게 정당이라고 하는 게 또 의회라고 하는 게 우리 민주주의의 시작점인데 반드시 그 당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곳이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그 선출 과정에서 조금 잡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잡음을 없애려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우리 그 정치, 우리 정당의 좀 특수성을 이해해야 되는 게 사실 이게 독점적 다수당이거든요. 자기들이 할 수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네. 처음부터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목소리를 먼저 우선 배려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위원장 부분도 먼저 배려하는 게 그게 그 지지해준 국민의 뜻인데 그런 걸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먼저 선행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또 의회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내에서 먼저 해결한 다음에 의회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특히 지방의회에 있어서 정당의 개입 부분들은 이제는 좀 생각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김판진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전 당내 그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원구성 결과를 가지고 실체적인 진실에 의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부터 관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목포시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의장 같은 경우는 정말 한 표 차이로 신승을 거뒀고 부의장 같은 경우는 참패를 했었는데요. 사실 21석 가운데서 13석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반란표가 생겼거든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안 가운데서 첫 번째 해당이 됩니다. 일단 그 지역위원장한테 잘 보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러한 현역 의원들이 차기를 위해서 자기 정치를 어떻게 보면 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는 실체적인 진실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우리 정의당에서도 저희 성명서를 발표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투표하는 데 있어서 투표 그 용지에 특정 부분에 기표를 한다든지 그 지역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투표장에 들어갔을 때 무슨 외투를 벗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건 정말 코미디 같은 그런 정치거든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당내 사전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난의 칼이다. 어떤 부분에서 접근했을 때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 필요가 예.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사전 경선 결과와 이 지금 선출된 원구성이 된 결과 다른 부분 어떻게 지금 내부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은 다른 시군 의회에서도 일전에 이제 그런 해당 행위 사례라 그러죠. 이제 그래서 최고 징계에서부터 좀 수위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하고 그랬었지만 이번에 저희 전남도당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윤리심판원이라는 게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네. 9명이 총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6명 외부 인사로 되어 있고 그 중에 또 법조인들이 한 서너 분 계세요. 그리고 네. 당내 인사는 지금 3명 정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도당에서 도당위원장이라 해서 어떤 방법을 정해서 시달을 하고 하다라고 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윤리심판에서 아주 냉철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예전의 사례들을 보면 제명서부터 경고 또 당원 자격정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윤리심판에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징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일 날 우리 이제 윤리심판의 소집이 되었고 아마 그날 회의에서 뭔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말씀하십시오. 네.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지침이나 당론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침이나 당론이 절대적이지 않는데 이걸 따르지 않았다고 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모순이 아닌가 저는 그런 그게 아니고 이게 절대적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어찌 됐든 간에 당내 경선이나 방법을 당론으로 정했어요. 그 당내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우리 당론으로 정한 거죠. 그 당론을 정한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당에서 봤을 때는 해당 행위로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당론이 우리가 이 당내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인이 반대해서 따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걸 무조건 그 윤리위원회에 가서 심판이나 아니면 어떤 그 처벌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8년 사례를 곡성군 사례든가요? 구례군 네. 사례든가요? 네, 네. 예, 그 구례군이죠. 곡성군이죠. 곡성군의 의원 수가 전체적으로 6명 중에 5명이 무소속이고 한 분이 아니 6명 중에 5명이 민주당이고 한 분이 무소속이었는데 무소속이 의원이 의장이 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5명의 의원들이 징계를 받으셨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징계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상정을 해보고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정기 교수님 말씀하고는 그게 가능하냐 당위론하고는 달리 실질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많습니다. 대상 지역도 많고 특히 강진 같은 경우가 더 아예 그냥 그 당에서 선발된 그 후보를 무시하고 이제 본인이 출마하셔가지고 전반기 의장이 그대로 당선된 이런 사례거든요. 그 곡성군 사례를 비춰본다 그러면 윤리심판원이 아무리 독립된 기구라고 하더라도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 징계권을 행사를 한다면 당연히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어떤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까? 지금 원구성을 함에 있어서 표를 누구를 줬느냐에 대해서는 심증은 가나 사실 물증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해 당사자, 예를 들어서 후보로 나온 사람이라든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당론으로 A라는 후보를 우리 당 후보로 내세웠었는데 B라는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다 본인들 찍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만은 사실적으로 비밀 투표기 때문에 심증은 가나 물증이었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징계를 할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의논되고 있는 것들은 연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기는 합니다. 연대 책임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가요? 우리 구성원들 중에서 네. 이탈표가 구성원이 10명이 우리 민주당 소속인데 민주당 소속표가 10표가 나오지가 않고 3표가 나왔다든가 5표가 나왔다든가 그러면은 전체 의원들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것도 의논은 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윤리심판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우리도 이제
당내에서 이제 뭐 협의하는 과정만 나올 뿐이지 이것도 이제 윤리심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밀 투표 원칙을 준수를 하다 보니까 누가 어떤 표를 네네, 그렇죠. 찍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연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보면은 목포시의회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 있으면 자료 그림을 한번 보실 텐데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기표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책상 위에다 놓고 가게 하고 또 그것과 그 부분에 반발해서 또 남성 의원들 같은 경우는 웃옷을 벗고 와이셔츠만 입고 들어가서 이 투표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 그 기표 위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정의당에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정의당이 파악하기에는 지금 목포시의회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당론을 따르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는 것보다는 네. 사실은 이 목포시 의회와 같은 경우에 불법 행위 그리고 부정투표를 조장했던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철저한 조사를 먼저 선행하는 것이 네. 민주당이 지금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사를 법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자체 조사도 해야 하고 수사기관에 의뢰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이 입법기관인 의원들이 스스로 불법 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그 부정행위를 조장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그 조사와 또 규명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사과를 분명히 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태도를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지방 언론에 이렇게 우리 지역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을 토대로 하신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진상 조사를 하고 확인이 되면 경찰이 수사 의뢰까지도 해야 된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체 내에서 우리 당 내에서 사전 조사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밀 투표를 했는데 그걸 표를 수사가 하지 않고 우리가 가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또 의원들을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그래서 사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착수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 같고 이건 사법기관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15일 윤리심판원 개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의결될 사항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상정돼 있는 안건들은 뭡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안건은 있습니다. 물론 네. 원구성 관련한 건도 있고 또 뭐 시의회 관련된 일들도 있고 또 뭐 한 6-7가지가 있는데 네. 이번 윤리심판은 건수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아마 윤리심판에서 아주 사전 조사도 좀 토대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징계를 윤리심판은 회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로 보여주신다는 측면에서는 공감이 가는 측면도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패널들께서 공통적으로 주장해 주시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의 본인들의 정당에 소속돼 있지만 의원들이지만 개인의 의사로 자유로운 의사로 투표를 한 그 행위에 대해서 징계 방침을 한다 이 부분하고 그게 이 비밀 투표라든가 지방자치 원칙에 과연 이게 부합하겠느냐? 이런 비판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더 토론을 좀 해보죠. 지금 그 김판진 교수님께서는 지금 그 비밀 투표 원칙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조사할 수 있으면 조사를 하겠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이 연대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그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고 페널티를 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조금 오바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당 내에 어떤 그 당내 경선의 어떤 당위성 필요성이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일단 사전 당내 경선, 뭐 지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던데요. 이것이 지방자치법 근본 취지에는 분명히 어긋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전에 당내 경선이 없고 내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고 그랬을 때 다선 의원분들 또 상임위원장이나 또 부의장 또 의장의 의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당일날 다 입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상대당, 소수당의 어떤 그런 그 의원들이 당선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수당의 힘을 몰아준 주민들의 어떤 그 생각과도 반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당내 경선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객관적인 그런 담보가 되어야 된다. 어떤 그 지역위원장이나 또 힘 있는 사람들이 지명에 의해서 그게 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만들어진다면 그거는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되고 또 경선에서 자유경선 정말 비밀투표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당내 경선에 의한 그 현장에서의 그런 그 투표는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그래서 찬성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찬성하는 그렇습니다. 입장이십니다. 예. 정경 교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게 사실은 다선이나 당내 입지가 아니라 본인의 그 의지와 비전을 갖춘 의원이 정견이라든지 공약 발표를 통해서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의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뭐 조금 잡음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럴 경우에 소수 정당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그래도 일정 부분 캐스팅 보드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우리가 의회 민주주의가 우리가 지역에서 이렇게 실현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 이런 그 계속 말씀드리는 뭐 지침이라든지 당론이라든지 또 뭐 윤리 심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과연 기초의회에서 필요한가라고 하는 걸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당이 기초의회에 지극히 개입을 하게 됨으로써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네. 좀 기초의회를 좀 자유스럽게 시민품에 돌려주는 게 좀 필요하다. 정당품에서 네. 그런 생각을 이번 계기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이제 그 전남도에서도 교육위원장 부분에서 이제 그다음에 보건복지위원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탈표들 일부 발생한 이런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목포시 같은 경우는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이제 당 의사하고 좀 부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나주도 마찬가지고 강진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곡성 불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전남도를 빼고는 다섯 곳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상임위원장으로서 부위원장으로 보셨을 때 지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도 한번 모두에 언급해 주셨습니다. 징계는 불가피한데 수위는 어느 정도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이제 정확히 예측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5대 때, 6대 때, 7대 때 이제 이렇게 사례들을 보면은 최고 제명까지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이렇게 당론을 어기는 것은 상당히 큰 좀 중징계를 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원 자격정지부터 최소한 당원 자격정지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은 네. 그것도 이제 뭐 윤리심판에서 이제 아주 판단을 할 문제고 최고 수인 제명도 하는 지역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앞서 이제 말씀 뭐 몇 차례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당내 경선을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 볼 게 아니고 좀 긍정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책임 정치의 관점에서 네네,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정당 정치고 네. 또 정당으로서 책임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 정당의 후보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좀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는 부분이 비례 의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 그분들도 똑같은 조건에서 징계를 합니까? 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조금 전에 이보람 의원께서는 협치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정기영 교수나 김판진 교수께서는 그 협치의 관점도 좀 문제는 있는 지적이긴 하나, 이게 도의회라든가 본회의에서다가 이걸 상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탈표를 우려한다면 이미 그 내정을 했는데도 이탈표가 발생을 했으니 협치의 관점에서 이미 의회 내부의 역량에 그걸 좀 맡겨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은 논의가 됐었겠죠, 한 번쯤은. 아무튼 그런 부분 또 이번에 당내 경선을 치르고 뭐 다소 이렇게 잡음이 있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은 좀 개선을 해서 앞으로 좀 그런 지적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가 하면은 당내에서도 협의를 해가지고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이런 잡음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정당 경선 당내에서 결정하는 당내 경선은 여전히 기존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네네. 예.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이제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호남 지역 좀 넓게 보면은 이 호남 지역 전체에서 봤을 때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가 과연 그 회의
본회의에서 의미가 있겠느냐, 의미를 상실해가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지방의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도 앞으로 계속 개입하겠다, 이 당내 경선을 통해서 이미 내정된 후보들을 당 후보를 내겠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셨으니까 예, 앞으로 이 기조는 계속 유지될 거라는 거죠.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보람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좀 다시 재고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지금 상황을 두고 저희 소수 야당을 보고 이해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거대 여당이 우리 소수 야당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들의 협조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또한 우리 이 민주당이 거의 뭐 90% 이상을 차지하는 의회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전라남도에서는 굳이 사전 경선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이때까지도 사전 경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7대 의회 이후로 사전 경선을 해본 적이 없는데 유독 이번에 사전 경선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그 관례들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오히려 모든 의원들의 민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선거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사전 경선이라는 것이 여태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있었었고요. 사실 지금은 정당 공천 관련해서 상당히 투명해졌거든요. 옛날 같지 않고 시스템 공천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줄서기 정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밀실 공천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장이 지목을 해주기도 사실은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말썽은 없었죠. 이번 당내 경선을 하면서는 아주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어떤 지역위원장에 개입을 해서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든가 특정인을 지지하는 그런 적도 사실은 없었고 아주 옛날에 하는 것 방식은 아주 배제를 하고 나름 자율적으로 아주 경선을 했었는데 쭉 해오던 거지만은 여태까지는 그런 줄서기 정치를 하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 쭉 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잡음이 사실 덜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잡음도 없지 않았느냐.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에 그 지역위원장이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이 대체적으로 당내 경선이 소속 의원들이만 참여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하고 그 소속 의원들을 가지고 이 소위 말해서 인기 투표 형태로 이렇게 네네. 투표가 이루어지는 건데 거기에서 시스템 공천 얘기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이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제 그 공천이라는 얘기는 네. 우리가 지방선거 공천 관련해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지방의회 공천을 하면서 옛날에는 줄서기 정치를 하고 그런 밀실 공천을 했었지만 지금 상황은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달라지고 당이 투명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이 주제가 너무 이게 좀 방대하고 그래서 밤을 새워도 이렇게 부족한 그런 주제인데 벌써 시간이 다 되세요. 저희가 전망을 못하고 지금 현상만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요. 지금 이번 민주당 당내 경선 이 결과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석을 해놓더라고요. 총선 이후에 치러진 이 당내 경선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세게 이렇게 붙었던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세게 붙었던 지역에서는 그 세력 대결이 다시 한번 후폭풍으로 일어난 것 아니냐 이런 그 분석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설득력이 있어요. 그 지역들을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정경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지방자치 기초의회에서 정당 공천 배제 이 부분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분 패널로부터 이제 지방의회, 지방정치의 정당 공천 배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맺은 말로 듣고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사람의 문제인 걸로 많이 알았어요. 일부 일탈된 의원들의 문제다라고 했는데 점점 이번 사안을 보면서 이게 제도의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기초의회의 정당 공천제 폐지는 많은 분들이 현재 주장하고 있지만
이게 그 광역의회하고는 조금 구분될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 광역자치단체가 그 중앙에 위임 사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의회는 또 다른 차원에서 보지만 기초의회는 시급하게 주민법무로 돌려주는 것들이 이제는 생각할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판진 교수님 말씀 주시죠. 가장 최선의 답은 많은 그 주민들, 많은 국민들이 그 생각하는 것처럼 또 기대하는 것처럼 기초의원들의 정당 공청제 폐지가 바람직하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현재 어떤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제도적인 보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진일보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호 위원장께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정의당은 정당 정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사실 이제 정당 정치를 한다는 것은 이 중앙과 지방이 일치되는 정책과 이념을 펼치자는 것인데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정책으로 평가받고 평소 의정 활동에도 그런 정책들을 실현시키면서 그 의정 활동이 진행돼야 하는데 이런 정당 공천이 폐지돼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올 때는 언제나 이런 의장단 선거라든가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런 일에는 당론을 항상 내세우세요. 하지만 다른 의정 활동 속에서는 당론으로 의정 활동을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런 것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정당 정치를 하면서 책임 정치, 제대로 된 그 정당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속에서 우리 지방자치 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13일 동안 단식투쟁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이 지방자치 제도입니다. 이 지방자치 제도는 그 분권과 협력을 하라는 그 취지셨고요. 서울로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국 각지로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꽃피우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당 정치가 위에서 아래로 한 입장으로 실현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 우리 기초의회 또 광역의회가 건강하게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당론도 이 정당 공천 폐지에는 정의당은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개인적인 입장 말고. 네, 예, 저희 정의당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네, 지금 2006년도에 정당 공천제가 도입이 되고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가 도입이 됐었죠. 네. 근데 정당 공천제가 아마 장단점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정당 공천제라는 것이 유권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후보들을 1차적으로 당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함으로 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하기 쉽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또 정당 공천제지 않았는가. 그리고 아까 우리 김판진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 약자 또 이런 분들이 정치에 입문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당 공천을 통해서 정당에서 한번 판단을 한번 한다는 것인데 아마도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장단점을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기초의원은 정당 공천을 폐지한다든가 또 광역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제 정당 공천을 유지해서 정당 정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 이렇게 나와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방자치를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민주적 기본 질서와 절차가 중요하고 지방정치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30년을 앞둔 지금도 지방자치의 기본인 지방의회의 모습은 여전히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패거리 정치와 감투싸움이라는 비난 섞인 단어가 난무할 정도로 성숙된 모습과는 거리를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지방의회 원구성과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앞으로의 의정 활동과 그 결과를 주목해봐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요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